일찍 맞춰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기대가 크다는 건지 빨리 맞춰달라는 건지. 근데 아직 저기 구호가 박근혜 독재 반대네요, 그죠? 여기는 퇴진이 아니고 퇴진의 요구를 모아가지고 아직 정식으로 퇴진 얘기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해를 돌아보고 이제 새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지방선거 새해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방선거가 그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 또 지방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작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작년 1일은 이제 정권 퇴진 구호가 1년 만에 등장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7년 이른바 이제 전사적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로 정권 퇴진의 구호가 이 집권 1년 차에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이제 이명박 정권도 집권 1년 차에는 정권 퇴진의 구호가 군중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당이 제1차 정책당대회를 한국 정당사상 처음 하게 된 게 2009년이죠. 부산의 백스코에서 제1차 정책당대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첨예한 그 쟁점이 됐던 사안이 뭐였을까요?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대회 선언문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이튿날 새벽까지 지도부가 심야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명박 정권 2년 차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그 집권 1년 만에 퇴진구호가 나온 거잖아요. 작년 12월 28일 시청 광장에 모였던 10만 군중은 누가 무슨 선동하거나 가자고 했던 것도 아닌데 광화문 사거리에 진출해서 정권 퇴진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2003년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돌아보면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야 뭐 퇴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문제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정권 1년을 돌아보면 공약 자체를 다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근혜 정권이 표를 넣는 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공약을. 가령 뭐 농업공약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공약을 1년도 안 돼서 다 폐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사실 이 정권이 뭐 반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매우 드문 일이잖아요. 보통은 공약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면 지키는 신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개혁 신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것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걸 다 지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공약을. 그런데 지키는 신용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공약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민주화 같으면 아예 지금은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안 쓰고 투자 활성화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재벌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것으로 말해줍니다. 지금은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안 써버리잖아요. 사실은. 모두가 투자 촉진, 투자 활성화에 맞춰져 있죠. 이만큼 이제 공약 자체를 완전히 파기해버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건 약속을 완전히 뒤집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 혼인 서약을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은 지키는 척이라도 해줘야지. 그럼 뭐 1년도 안 지나가지고 다 파기하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 또 관계를 재검토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뒤집으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다 파기했으니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거나 좀 관계를 재검토해봐야 된다. 원래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건데 내가 위임한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여기 뭐 수사방해와 진실은폐, 그 다음에 이제 내란음모와 정당해산, 민주노조 탄압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수사방해와 진실은폐는 지금 초유의 사건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링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부정이 아니었죠. 그 사건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특별검사가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특별검사를 해임합니다. 두 번째는 하원과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링컨 뭡니까? 닉슨이 조작된 테이프를 보내죠. 그 실제로 그 탄핵 사유가 어떤 거냐면 사법 방해하고 국회 모독이었어요. 우리로 친 거기 이제 의회 모독이라고 했는데 곧 사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을 잘라내고 수사팀을 다 이제 해체시켜버린 거잖아요. 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있지도 않은 무슨 NLL이니 내라는 뭐니 이런 것들 다 터트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용납하기 힘든 반민주적인 폭거다 이런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사실 내라는 뭐와 정당에서는 뭐 수사방해와 진실은폐도 그러하지만 내라는 뭐와 정당에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분이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내라는 뭐 사건 역대 1호가 있습니다. 1965년에 이제 김두한 의원을 구속시킨 한국동리학 내라는 뭐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타결한 해입니다. 이때 현역은 최초로 그 체포를 해요. 그게 이제 김을동의 아버지 김두한 의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가장 최근에 정치인이 연루된 내라는 뭐 사건은 1980년에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통합진보당 이석기원 내라는 뭐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뭘까요?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어요. 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타결한데.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사건을 조작한 거예요. 이 사건은 65년에 발발했는데 66년 5월 달에 1심을 하는데 10명 전원이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사실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 그냥 날조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김대중 내란 뭐 사건은 뭘까요? 전두환 노태우가 권력을 탈취해놓고 김대중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북의 사주를 받은 김대중이 선량한 광주 시민을 선동해서 이른바 광주에서 난리를 일으켰다.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본인이 실제로 다 자기를 쿠데타 해놓고 정적 희생양을 찾아서 뒤집어 씌우기라는 거죠. 자, 그럼 작년에 벌어진 사건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걸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정권의 위기의식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 진실이 일당에 드러나니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박정희 때부터 권력을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유했던 친이파들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휴가 때 이제 해안가에 있었다는 저도의 추억이고 그 이후로 등장한 게 이제 김기춘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냥 팩트를 하나하나 보여요. 탄압 경과를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사실은 작년에 그친 탄압이 아니었잖아요. 재작년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이를테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당을 고립해제 이제 사실은 고립해제 말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뭐 외과 수수식으로 타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2년도 돌아보시면 뭐 경선 부정, 의원직 사퇴 압박, 제명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지요. 그렇잖아요? 무산됐죠. 작년을 보시면 경과가 이랬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크게 이제 8월 5일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8월 5일 이전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뭐 제추처를 해요. 가령 전두환 노태우의 밀린 세액을 추징을 한다든가 등등과 같은 제스처를 해요. 그렇죠? 한수원 비리 수사를 한다든가 4대강 비리를 뭔가 좀 바로잡겠다고 한다든가. 그런데 8월 여름휴가가 끝나고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터집니다. 8월 25일 날 내라는 뭐 사건. 그렇죠? 그리고 9월 4일 날 이석기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9월 5일 날 진보당에 대한 우리 당에 대한 해산 청원을 하게 되는데 6일 날 법무부가 TF를 구성합니다. 하루 만에 바로 그 뒷날 하죠. 그러니까 청부에서 청원했다는 거죠.
10월 30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진보당이 죽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1월 5일 날 이때로부터 일주일간이라서 바로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전당적인 당 사수투쟁을 했고 11월을 가처분을 무산시킨 거죠. 1년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밝혀집니다. 하나는 이 내란음모와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청와대가 기획을 해서 여당이 주연했는데 야당도 거기에 조연을 했거나 부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내란음모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있다 이 얘기합니다. 헌법 안의 진보는 보고돼야 되지만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진보당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배제가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고 진보를 자처하는 의원이 대놓고 합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진보당에는 전 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합니다. 민주당도 찬성 당론이고 정의당도 찬성 당론 택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당이 자유투표도 아니고 찬성 당론을 채택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전체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298명이었습니다. 포항과 화성의 의원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출석 국회의원이 289명이었어요. 거의 출석 체크를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 당 의원 6명의 반대표를 포함해서 30여 명이 기권 혹은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겨우 자기 의사를 표시한 건데요. 놀랍죠. 2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10월 30일에 재보선이 있게 됩니다. 재보선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선거를 하게 되는데 후보가 몇 명씩 나와요? 딱 3명씩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 10월 30일 재보궐선거는 올해 6월 4일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응시생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안철수도 다른 당도 후보가 아예 없어요. 1번, 2번, 3번만 나왔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보당이 몇 퍼센트 얻어요? 화성 같은 경우는 8% 넘는 편 얻어요. 그건 뭘까요? 이 진보당을 2년 내에 내리 탄압을 했는데 특히 홍성기 후보는 내란음모 연루자라고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럼 내란음모 연루자에게 유권자들이 8% 넘는 10% 가까운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마녀사냥을 통해서도 이 당은 죽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집권 세력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민주당인 야당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생기겠죠. 왜요? 모의고사를 쳤는데 수도권에서 진보당이 그렇잖아요? 득표를 그 정도 하게 되면 내년 선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보당이 캐스팅 보드가 되겠고 그 얘기잖아요. 진보당이 동의를 얻거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당선이 어렵다죠. 민주당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데 반응이 놀랍습니다. 11월 3일 날 일요일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대책을 얘기하면서 이석기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새누리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그러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해산 청구의 내용에 심상정이 말하는 헌법안의 진보 주장을 인용을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주장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러면 이틀 전에 발표한 전병헌과 정부의 강제 해산 청구는 순전히 우연이었을까요? 뭘 의미해요? 이건 명백하게 사실은 그렇죠. 기획, 주연, 조연이 다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그렇죠. 내란음모와 정당에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더라요. 둘 다 뭘 노리고 있죠? 진보당을 암적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원외 정당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당활동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당 해산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언제부터 청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해산 청원. 2004년 우리가 원내 진출한 이후부터 계속 당을 이제 해산했다는 청원을 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원외에서 자기들끼리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활동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다죠. 그것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법적인 방법을 하잖아요. 한홍 교수가 성공회 교수가 쓴 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30년, 40년대 만주에 이제 도적들이 창궐하잖아요. 별의별 도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비들도 있고 등등 많은데 그 도적 중에 가장 무서운 도적들을 만주의 당시 민중들은 법비였다고 해요. 법비라고 불렀답니다. 법비가 뭘까요? 법을 빙자해서 인민을 수탈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몽둥이에 휘둘려서 그걸 가지고 꼼짝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법비라고 불렀다. 지금 딱 이거죠. 정당을 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그 운명을 좌우해야 될까요? 황당하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법비라고 할 만하죠. 어쨌든 이런 걸 보여준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거죠. 내라는 뭐 조작을 하면 이 당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는커녕 선거를 해도 그렇잖아요. 내라는 뭐 이런 하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당이 인민들한테 심판받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당 해산을 법으로 하겠다라고 사실은 겁박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두 개는 별개의 건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내라는 건 좀 거시기 하지만 정당 해산은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두 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결국은 내라는 뭐 정당 해산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정권의 탄압, 거기에 맞서 당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건가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면 30년대, 40년대 당이 있었을까요? 진보당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진보당은 그 민주운동의 소중한 역사적 성과인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당을 만들었던 게 언제예요? 20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이 계속 건재하느냐,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는 진보운동의 거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이제 그러니까 내정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대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중들에게 사회자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이 무지막지하게 부르지만 또 이런 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거죠. 뭐 주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항변도 없지요. 제일 충격적인 게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죠. 그렇죠?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고법까지 다 이겼습니다. 이걸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면 기관마다 추정의 수가 좀 다른데요. 최소 16조, 많으면 36조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취임 회장이 대통령한테 청원을 했더니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겠다고 5월달에 약속을 했고 12월달에 대법원 판결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통상임금 맞으나 안 줘도 된다요. 면죄부를 준 거죠. 무엇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법비라고 할 만하죠? 법비잖아요. 법의 이름을 빙자해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수십조 원이나 털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대통령이 앞장섰어요. 그 다음에 뭐 통상 압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무기 구입도 F-35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험 비행기 20대 만들어졌고, 아직 생산도 안 들어갔습니다. F-35 사겠다고 한 나라는 일본 40대, 우리나라 40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에 한 2,500억 원 정도 된다고 돼 있어요. 언제 생산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근데 어쨌든 이게 한 8조 3천억 정도 돼요. 8조 3천억은 우리가 이제 액수가 잘 가늠이 안 될 텐데요. 8조 3천억이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수정치료금 약 대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 부담액이 한 14조 원쯤 돼요. 실조가 있으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지. 서울시 때만 그런 혜택을 볼 일이 아니죠. 그렇죠? 미국 무기만 안 사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랬습니다. 대외적으로. 남북관계는 어땠을까요? 뭐 개성공단이 2004년 문 연일에도 한 번도 가동을 멈춘 적이 없었네. 작년에 하마터면 문 닫을 뻔했습니다. 또 NL 논란 이거는 정말 우리 아마도 역사책에 두고두고 기록돼야 될 일인데요. 댓글 사건 덮자고 아니 NL을 포기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서 그래서 대화록이라고 하는 걸 아닌 말로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뭘까요?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안 한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서로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종북은 전형적인 대북 적대고, 이건 나중에 올해 정세에 되면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대중운동 탄압 보면 아까 정몽월이 얘기했죠. 공포와 위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겁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저항의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무서워서요. 그렇죠. 국정원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쁜 놈! 두 번째가 뭘까요? 무섭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정원 앞마당에 개방한다고 해서 거기 소풍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탄압의 양상이 가령 민주노총을 난입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 상승이 굉장히 크죠. 뭘까요? 이건 민주노총 사무실 이제 들어가면 전농 사무실도 여성단체 사무실도 진보연합도 한국청년단체 연대도 다 들어갈 수 있겠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주노총만 미움털이 잡혀 특별히 그럴까요? 사실은 총연맹 난입하기 전에 먼저 난입한 데가 있죠. 거기 어디예요? 진보당이었어요. 그랬죠. 원래 진보당은 2010년에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죠. 그때 못했죠. 언제 했습니까? 2012년이었어요. 그때로부터 탄압이 미친 듯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더라고요. 민주노총에 이미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이거는 개입과 포섭이 아니에요. 아예 고인 말살이에요. 민주노총이 반발한 이유가 거기 있죠. 이게 또 전방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대중들의 자발적인 분노나 저항이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은. 그게 뭘까요?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교조 법외노조를 하려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거부하더라고요. 두 번째, 철도가 파업을 했는데 무려 22일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대학가에 공부가 되고 수험생이 안녕들 하시냐고 자기 심정을 적었더니 이게 해외 교포 학생들까지 퍼지더라고요. 이건 뭘까요? 이미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축적이 됐고 저항의 의지가 분출구를 찾고 있다죠. 철도는 뭐였을까요? 이게 분출구를 찾고 있는 데에 이게 사실은 분화구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는 믿고 누군가 혼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못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할 나위도 없고. 그렇죠. 근데 철도가 감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 있어요? 철도 2대라고 응원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 10만 명이 12월 28일에 모였을 때 거기 모인 10만 명은 노동운동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철도 민영화에 꼭 사실은 반대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 모인 이유는 철도 노조가 대단하고 이겨야 된다. 그렇죠? 이른바 이제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사실 대리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대동투쟁이 놀랍게도 진화했다. 작년 6월 달에 사실은 촛불 투쟁을 했을 때 몇 명이 시작했어요? 5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이 사그라든 무렵에 조직된 노동자가 결합을 하니까 정권 퇴진 투쟁으로 10만 명으로 상승 발전하더라고요. 놀랍고 폭발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올해 투쟁을 놓고도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 올해는 사실 다시 이제 투쟁의 불씨를 지펴야 되잖아요. 이 투쟁의 불씨를 지펴서 어떻게 이걸 사실 큰 투쟁으로 이 상승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데서 사실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건데요. 또 하나는 사실 이 투쟁을 지핀 게 누구예요? 이 불씨를 누가 살려간 건가요? 사실 여러분들이죠. 처음부터 뭐 민주당에 나왔어요? 시민단체가 했어요? 아니었죠. 학생들이 맨 먼저 그걸 주장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조직된 대우가 사실은 무자비한 타락에 맞서서 그 불씨를 바람막이로 막아가면서 겨우 사실은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검찰 찍어내기와 결부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불씨가 커지다가 9월달쯤 돼서 이게 사그라들 때쯤 전교조 탄압이 있고, 그렇죠? 또 약화될 때쯤 노동자 대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이게 진짜로 걷잡을 수 없는 투쟁으로 번진 거죠.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 1년이 됐는데 보세요. 공약은 다 폐기했다. 두 번째로 정치는 다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그 다음에 국회 무력화되고 정치 실종됐다. 그 다음에 민생은 파탄났는데 대중운동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친미 독재 분단 정권의 바닥이 1년 만에 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진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까지. 문제는 정권의 이런 기조가 바뀔 것 같은가? 바뀔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그럼 새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뭐 이견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될 거냐? 뭐 진통은 계속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분수령이 될 거다 오는 건데 정세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국제 정세는 보면 그렇죠. 이미 동북아에서 패권 경쟁이 가열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정권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미국 편을 들 수도 없고 국민 감정은 굉장히 고조돼 있고 반면에 한중 관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굉장한 딜레마에 처해 있죠. 그런데 진짜 주목할 것은 올해 정세에서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반기 정세인데요. 올해 정세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남북관계입니다. 작년에 보여준 것은 이른바 대북정책을 정권 안보의 하위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군사독재 시절의 그 정책 기조인데요. 예를 들자면 7.4남북 공동성명을 우리 민족의 대음장면 7.4남북 공동성명을 유신 선포에 명분으로 악용했잖아요. 작년에 드러난 게 다 그런 겁니다. NLL을 이를테면 남북 정상회담록을 정권 안보를 위해서 그걸 실제로 폭로한다는 거예요. 있기 어려운이지. 그런데 정말 주목할 건 여기 있습니다. 1월 말 3월 위기설을 작년부터 국방장관 관진,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남재준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를 바뀌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외교장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리와 외무장관 했는데 뭘 합의했어요? 급변사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급변사태.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채널을 두자. 이것은 육자회담과 아무 관계없답니다.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이건 가령 이제 북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다 닫고 급변사태에 대비하잖아요. 임동원 전 장관의 그 진단에 따르면 역대 정권이 북의 이른바 이제 그 정권 붕괴설, 급변사태설을 지금까지 언급한 게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이번이. 한 번은 1990년 초에 미국의 CIA가 그렇죠. In a few years 수년 안에 지구상의 두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랬대. 그게 유럽의 루마니아와 차우세스크에 그 다음에 동북의 조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대화 채널을 끊고 급변사태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대요. 근데 어땠어요? 루마니아는 무너졌죠. 북은 껐다가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었죠. 두 번째는 1994년에 이제 김주석이 서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곧 망한다.
였어요. 이게. 그때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이른바 연착륙이었어요. 연착륙은 그 영어로 말하면 소프트 랜딩이잖아요. 랜딩이 뭐예요? 착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북이라는 나라는 비행기에 비유하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비행기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저걸 어떻게 우리 입맛에 맞게 요리할 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시각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이게 갑자기 착륙을 해버리면 사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유도 비행을 해서 착륙을 시켜야지. 아니 이게 무슨 잠실 아파트 단지에 떨어지면 날린 거잖아요. 아주 비유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어요. 이게.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주 허망하게 끝나죠. 그게 어떤 거냐면 당시 클린턴 정부는 갈루치를 보내가지고 북에 이 강석주 외교 부상하고 협상을 해요. 제네바에서 합의를 해요. 그게 뭐예요? 북에 경수로 발전소를 세워주고 해마다 중유를 50만 조씩 제공을 해주겠다고 해요. 10년 동안. 근데 그 10년이 뭔지 아세요? A few years. 10년 안에 망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해봐야 안 지켜도 된다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안 망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들 약속을 파기하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걸 들고 나왔대요. 충격적인 것은 작년 연말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건배사를 뭐로 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된다. 그날을 위해서 죽자 했어요. 그런데 1월 6일 대통령이 기자회견했는데 통일이 대박이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위정 장독자들은 2015년에 통일이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설마 그런 생각 하시죠? 작년에 벌어졌던 일은 정확히 설마 했던 일만 벌어졌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 북이 곧 망한다예요. 그래서 2015년 되면 흡수 통일이 된다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월달, 3월달 사이에 아니 급변사태가 벌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이사단 기갑부대를 아니 서울 이북에다 배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2월 말이면 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있어요. 핵 항모가 와요. 그럼 한반도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왜? 저들은 정세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조금만 압박을 가하면 무너진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 연말, 올 연초에 가령 이제 뭐 남북관계를 정보원 학자들이 토론했는데 전부 다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왜? 정세 판단이 너무 어이없다요.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상황을 오판하고 무슨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월 지방선거는 다 모든 쟁점이 다 사라지고 안보 이슈만 남는다. 그렇죠. 뭐 복지고 민생이 없어요. 지역개발 공약은 뭐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외무장관이 연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사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또는 작년에 우리가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건 아주 상식을 갖고 있는 건전한 시민들의 이성적 판단인데 지금 이 정권의 위정자들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전혀 이성적이지도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다요. 이걸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세는 뭐 어쨌든 사실은 이 세계경제 관련해서는 이런 걸 보시면 되죠. 2008년에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죠. 그건 뭘 의미해요? 레이건식 시스템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가지고 뿌려야 되니까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쓰니까 공황 상태는 막았지만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민생 위기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그 어떤 보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양적 완화가 누구에게 혜택이 되는가 돌아가요. 금융자본가들에게만. 그래서 빌 게이츠,
워렌 버핏과 같은 자들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세계 경제가 글로벌 위기 원인이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일정한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자잖아요. 왜? 아니, 예를 들면 세계 경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가장 크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대로 고삐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앞장서를 주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권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 누구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렇잖아요. 작년 성탄절 예배 때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김어준이 2011년도부터 좋아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응? 쫄지 말아줘. 교황이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김어준이 교황보다 선지자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른바 종목에 따르는 공포와 위축 효과에 대해서 쫄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쫄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미국의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죠? 미국의 의료보험은 사실은 이 공적 의료가 다 무너져가지고 4,500만 명이 무보험 상태예요. 가령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렇죠? 4,500만 명은 그냥 보험 없이 차를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겁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실제로 이게 안전망을 만들자 하는 것이 오바마 케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그나마 튼튼하게 만들어진 사실 의료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선진적이죠. 근데 이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다음 경제 위기는 굉장히 심각하다. 작년 연말에 현대가 자산 3조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 다 매각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회사채 압박이 심하답니다. 올해 동양그룹은 뭐 회장도 구속됐는데 동양이 회사채 8천억을 막지 못해서 그룹이 해산됐습니다. 현대, 두산, 동부 줄을 서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갚아야 될 회사채가 8조 3천억입니다. 못 갚으면 그룹이 해산되죠. 심각해지죠. 그렇다. 자, 상반기 흐름이 이렇습니다. 제일 핵심이 뭐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 위기의 파도를 넘지 못하면 이 시기에 전쟁이냐 평화냐의 국면에서 평화 세력이 전쟁 의제를 압도를 못하면 6차 지방선거는 정책 공약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들어봐야 쓸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아니고 다가오는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사시는데 전쟁 세력과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과 평화를 수호하는 세력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사실은 평화의 의제가 평화 세력이 전쟁을 부추기는 그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자들에게 실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느냐. 여기서 사실 판가름이 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2월 이 위기가 내부적으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많아요. 원세훈 김용판의 1심 선고 언제입니까? 구정이 1월 30일인데 1심 선고 공판이 2월 7일 날 있습니다. 2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무죄가 나와도 유죄가 나와도 백성들은 열받겠죠. 유죄가 나오면 당장 남재준을 잘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죄가 나오면 세상에 고작 21건으로 한 건밖에 안 했다는 댓글이 검찰이 일부 털었더니 2,100만 건은 늘었습니다. 무려 100만 배나 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죄를 하게 되면 국민의 법관경과 정서로 용납이 되겠어요? 근데 결국 다시 이제 투쟁 불씨가 되살아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2월 첫 주부터요. 또 1월 27일쯤 내란음모 사건에 구형이 있으면 구정 지나고 2월 첫 주 혹은 그 다음 주쯤 1심 선고 공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어차피 또 이 사안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내란 사건이 무죄가 날까요? 유죄가 날까요? 응? 뭐 그건 그날 돼봐야 압니다.
선고와 재판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절실한 나머지 주관적 기대가 크게 작용해요. 그렇죠?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자기가 다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이나 이것은 정치 사건이에요. 그렇죠? 정치 사건이라고. 왜? 팩트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 1월 7일 날 법정에서 작년 5월 10일 모임, 12일 모임, 이제 이른바 그 녹취록이라고 했던 게 녹음 테이프가 재현이 됐잖아요. 검찰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까? 문서만 봐서는 모를 거다. 그러나 실제 음성을 들어보면 오싹할 거다 그랬어요. 기자들도 많이 갔죠. 들어보는 소감이 뭐예요? 정세강연이네. 이게 무슨 내란이야. 검찰의 반응이 뭐였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첫째, 미국을 적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럼 미국이 적이면 내란이에요? 미국은 나쁘다 그러면 전부 내란 동조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종합하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미국을 적이라고 하는 건 내란이잖아요. 이게 내란 사건의 실체가.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법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교조 해직조합원이 해직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임을 이명박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응? 알았어요. 그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보냈죠. 규약 개정을 하고. 그죠? 그러나 공문만 그냥 보낸 거지 실제 이걸 법에 노조를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이명박도 안 했어요. 왜? 그건 거시기 하니까. 두 번째. 자, 내라는 거 사건을 이명박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응?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아니, 사건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아무개라는 프락치는 2010년 8월달부터 체계적으로 진술하고 열심히 녹음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2010년이 박근혜 때예요? 이명박 때예요. 그렇잖아요. 이명박 정권도 이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차마 이걸 내란이라고는 못한 거죠. 왜? 구성 요건도 안 되고 너무 거시기 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거시기 하지만. 그러니까 천하에 악독한 이명박도 이걸 사건으로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어쩌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정부 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가 맞지요. 하다못해 1966년에 김두한 사건도 1심에 무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언제라고요? 박근혜 정권. 만일 이게 무죄가 나오면 안기부의 첫 작품은 조작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럼 최소한 장관이 그만두지 않으면 차장 중에 한 명은 잘려야 되는 사건이에요.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압박이 무지막지하겠죠. 정치적 사건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다. 어쨌든 이게 이 시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시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건 무죄다 라고 판결하게 되면 정권의 반응은 어떨까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랬다 그럴까요?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났는데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문책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요? 심리전단을 확대한다를 국정원 개혁안이라고 그러죠. 남재준이요. 그렇잖아요? 뭘 의미해요? 만일 내라는 뭐 사건이 1심에 무죄가 나면 정권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여적죄 사건 하나 만들겠구나. 내란보다 더 센 거. 이거보다 훨씬 더한 거를 터뜨리겠다. 왜? 그 사건의 판결은 언제 나와요? 지방선거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들이 속성이 붙는 거예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고 더한 건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1, 3월 6기설이에요. 더욱이나 아니 긴장이 고조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그런 게 무슨 사람들 눈에 보이긴 하고 귀에 들리긴 하겠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른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일대 결전이 벌이게 될 건데 그걸 평화 세력이 어떻게 이 전쟁을 부추긴 자들을 단죄하고 제동을 거느냐 이게 여기에 달려있다. 사실은 선거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세중 실중에는 이 당으로서는 6.4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뭐 정권의 시험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만일 박 정권이 승리하면 강경파는 계속하겠죠. 선거에서 타격을 입으면 강경파는 물러나라는 압박에 처하게 되겠죠. 왜요?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면 국회의원들은 2년 있다 자기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청와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왜? 이렇게 가다가 내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남 사정 봐줄 때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6월 4일 선거는 지금 문제는 정권은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이 선거 승리.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사상 최악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품과의 등장이 될 것이다.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를 기대하지 마시라. 정책 선거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이른바 위기설의 배경입니다. 위기설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개괄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저럴까? 아니, 지금 구들 오면 정당 지지율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 새누리당이 압승을 할 것 같은데 왜 저럴까요? 왜 저럴까요? 이런 거죠. 선거를 봤더니 구들 오면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거가 만만치가 않죠. 왜 만만치 않을까요? 새누리당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를 지원해야 될 선대위원장이 없습니다. 선대위원장이. 이명박은 아무리 정치를 잘못해도 선거 때 효과적인 방어를 했습니다. 누가 그걸 막았어요? 네, 박근혜였어요. 대통령의 별명이 이전에 수첩공주도 있었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의 여왕이었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뭐 여왕이고 왕이고 태자고 누가 있어요? 제가 새누리당의 후보로 많이 등록했다 칩시다.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선거에 도움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고 싶은데 누구를 부를까요? 응? 의전 비용 대비 효과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새누리당 인사 중에. 여러분 보시기도 없죠. 뭐 김무성, 뭐 황우여, 정몽준. 그렇잖아요? 아니,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이제 이 친박은 없잖아요. 친박은 없어요. 종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나 계보는 종박하고 종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천주교 사제단 목사님 다 종북이기 때문에 이제 진보당은 후종북이 됐습니다. 친박은 없어요. 종북이에요. 그럼 종북은 구인들이에요. 사고방식이. 거기다가 지금 단체장들은 대부분 다 새누리당 단체장은 대구 경북을 빼면 다 친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쌍불가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죠. 두 번째는 권력을 동원하고 금품을 동원해서 다 공천권을 따내는 거잖아요. 역풍이 세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도 더 말할 것도 없어. 민주당은 뭐예요? 김한길 체제입니다. 그럼 민주당으로 제가 후보에 출마했어요. 그럼 민주당 후보들이 선본에 연락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는 초청 연사로, 그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응? 민주당 후보들이. 당연히 문재인이죠. 왜? 48%가 찍었어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선거전에 딱 들어가면 누굴 것 같아요? 박지원이죠. 선거 해보시고 뭐 알죠? 왜? 당락을 좌우하는데 박지원에서 목포에 눈물나 불러줘도 어쨌든 2%, 3%는 움직이잖아요. 40대 이하는 영향이 없지만
60대 이상의 노인네들한테는 어쨌든 이어서 뭐 앵콜곡으로 목포노 항구자들 한 곡 더 불러주면 이건 사실은 뭐 민주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2012년에 우리 당의 선거대책 본부장 했잖아요. 우리 당 후보 중에 야권 단일 후보 된 후보들이 당연히 선거에 요청을 합니다. 민주당 인사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보내달라고 한 줄 아세요? 이해찬 아니에요. 한명숙도 아니에요. 당시에 문재인은 존재감도 없었어요. 누구인 줄 아세요? 박지원이었어요. 박지원. 야권 단일 후보는 됐는데 호남 향후가 안 움직인다. 그럼 호남 향후가 움직이려면 박지원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김한길은 우리가 화성에 가서 선거를 해봤어요. 존재감 있습니까? 의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득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두 당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로 치면 여기는 프로고 여기는 사실 한참 실력이 좀 처져요. 이명박 정부 당시를 회고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당은 하여튼 선거 전에 항상 비대위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선거 전에 비상을 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은 선거 끝나고 비대위 돼요. 차이가 있죠. 새누리당 아마 3월달쯤 되면 당장 위기설과 맞물리면서 비대위로 전환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냥 안 가요. 얘들은. 비상을 걸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당은 작년부터 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도 없지만 그런 점은 우리가 가장 선거 준비를 빨리 한 거죠. 우리 작년부터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당은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을 개발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삭발이죠. 저기 이상희 의원 계신데 사전선거운동을 엄청나게 센 걸로 한 거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위력한 선거운동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 아니 머리가 길으면 얼른 가서 깎고 와야 되는데 머리가 길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길어보면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당에 여러분도 내년에 선거 나가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머리를 깎고 다니세요. 그럼 이게 출마 선언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 머리를 왜 깎았나? 아, 진보당이구나. 제가 뭔가를 하겠다고만. 이런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당은 아무나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공직자만은 못 깎아요. 우리가 머리를 깎게 되면 공직 사칭이 돼요. 그래서 뭐 정택이 형네도 지금 머리를 못 깎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유, 의원님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시장에 이상희 동지밖에 못 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새해에는, 시당 차원의 결의를 해가지고, 선거 출마자들은 선거 출마의 뜻을 당원들에게 삭발로 표시하자. 그래서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딱 바꾸면, 출마하겠다는 얘기구나. 제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단식은 표가 안 나요.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뭐 20일 했다, 30일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건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상징이 뭐예요? 삭발이다. 그러니까 이상희 의원님도 얼른 머리를 지금 머리가 상당히 길었잖아요. 지금 표가 안 나요. 두 번째는 빵모자를 쓰고 다니면 안 된다. 왜? 표가 안 나니까. 아시겠죠? 이게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봐요. 끝나고 비대위도 할 거냐, 하기 전에 할 거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뭘까요? 정세인식에서 안일과 방심은 금물이래요. 방심하면 져요. 우리가 보통 5% 앞서고 있어도 10% 뒤진다고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긴장이 풀려가지고 딱 표가 세기 시작하면 금방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판 갔는데도 10% 뒤진다고 막 비상을 걸어가지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나중에 막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선거는 못 이겨요.
두 번째 뭐 안철수 얘기는 안철수는 사실 이제 뭐 사람들이 세간에 관심이 많지만 이거는 아니 이건 그냥 팩트잖아요. 아니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기 어려운 사람, 민주당에서 공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텃세는 없어요. 다 철새죠. 야권 연대를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왜요? 텃세하고 철새하고 단일화하면 누구로 돼요? 당연히 텃세가 되죠. 아 그러니까 텃세잖아요. 우리가 보통 텃세에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철새가 어떻게 둥우리를 찾아요? 그럼 가능성이 없는 거죠. 절대 안 하죠. 두 번째는 뭐 지지율이 20% 30%인데 그건 다 꽝이에요. 왜 꽝일까요? 선거에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고루 2등 했다. 그래봐야 당선자 한 명도 없어요. 기총을 빼면. 완전히 가정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캐스팅 보드는 할 수 있어도, 즉, 야권에 교란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대안은 절대 못 된다. 대안이 뭘까요? 새 정치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사를 딱 살펴보면 반세기 정치사가 아주 냉정해요. 지금까지 당을 만들어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혹은 복절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경우는 딱 세 교밖에 없어요. 하나가 군부가 있어요. 뭐 박정희, 전두환, 얘들은 뭐예요? 배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밀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하여튼 이 삼국지를 연상케 하는 삼김씨가 있어요.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는 우리 당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천하의 정주 정도, 이인제도, 박찬 정도 다 했는데 유지가 안 되죠. 천하의 박근혜도 2002년도에 당을 만들어요. 이해창과의 대선 경선에 지고 나서 일생일대에 모험을 해요. 당을 만들어요. 왜?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당을 만들어요. 4월달에. 우르르 와요. 왜? 지지율이 30%나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6월달 선거를 나갔는데 전국의 당선자가 딱 2명이었어요. 대구 비례시의원 1명, 부산 비례시의원 1명, 전원 낙선. 이 당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11월달에 문을 닫고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가요. 그 뒤로는 절대 외출 안 해요. 집을 안 나와요. 왜? 집 나가면 끝이더라고요. 그렇죠. 보세요. 근데 이 당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건 배우가 미국이고, 이건 확고한 지역적 토호들이고, 여기는 기반이고. 진보당, 상당 기념일 보통 우리는 며칠 잡냐? 응? 1월 30일 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1월 30일은 사실 양력 생일이에요. 뭔 얘기예요? 2010년 1월 30일 당을 만들었어요. 총선에 참가했죠. 어떻게 됐어요? 당이 해산되죠. 2%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5월 달에 재창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생일이 그냥 1월 30일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족 관계부나 민증을 떼보면 출생일자가 1월 30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집권당신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중앙선관위에 이게 왜 1월 30일 안 돼 있냐. 사실은 그때 한번 해산 당한 거예요. 다시 5월달에 했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정책인 방법 2% 이상을 우리가 얻어본 기록이 없죠. 무슨 얘기예요? 이 당에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런데 다 2등, 3등, 4등으로 떨어져요. 그럼 이 당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선 후보로서 치명타를 입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2단계 창당이 나옵니다. 괜히 당을 만들었다가 성적이 너무 저조하면 이게 부메랑이 될까봐 2단계 창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6월달 전에 당을 못 만들 수도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쉽지 않다죠. 그래요, 그래요. 또 유력 위원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당이 해산된다. 쟤들이 해산시킨다 그러면 집에 가요, 안 가요? 집에를 안 가고 더 열심히 모여요. 왜 집에를 가라 그러냐?
이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당 유지가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당선이 안 되면 다 집에 가요. 왜? 이 바람에 기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입신양명을 하고 출세를 하자는 것이지 무슨 대의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당 후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선상후당이에요. 당은 뒷전이고 내 개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것은 이런 건 진짜 거품 정도가 아니라 스치는 바람일 거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대선 전략이 치명타 입을 것 같아요. 왜? 아, 별거 없네. 이게 드러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를 포함해 다 봤더니, 이런 거죠. 우리 당은 어떨까? 이런 거죠. 진보 정치의 구심 혹은 야권 재편의 키를 쥘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 있겠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우리 당이 사상 최악의 조건이다. 왜요? 2008년도에는 당이 어려운 겪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이나 전농이 농민단체가 배타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배타적 지지가 없어요. 사실상 통합에서 한참 분위기가 떴다가 그 후에 이것이 이 탄압하에서 되면 후유증을 여전히 겪고 있어요. 왜? 기대가 한참 걷다가 거품이 꺼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2년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보다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우리 당이 전국의 지역구가 245개가 있는데 후보를 몇 명 낸 줄 아세요? 113명을 냈어요. 무려 절반 가까이를 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막 나갔을까요? 당이 너무 어려우니까 당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 했어요. 다 나갔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보다 훨씬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데 우리 당 내부에는 그만큼 위기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탄압을 받았는데 우리 내부의 단계는 너무 단단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나타나지도 않은 당원들이 너무 열심히 나오니까 우리는 내부 단계는 단단히 유지가 돼요. 6월 정책 당대회에도 막 6,000명이 모여버리고 12월 7일 비상당원제였는데 막 7,000명이 모여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 당은 절대 안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확실해요. 그러니까 선거예요. 이것이 필요 조건이에요. 왜요? 선거는 대중전이에요. 표의 확장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럼 이번 지방선 목표는 뭐가 될까? 뭐 당선자 숫자를 많이 내냐 그런 거 아니에요. 2008년에 출마할 때 목표가 뭐였어요? 당을 지켜야 된다 했어요. 그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했어요. 그때 무슨 야권 연대고 뭐고 아무 개념 없어요. 그냥 나간다. 그렇죠. 예. 당이 살아있으면 보여줘야 되니까. 10월 30일에 포항에 박신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뭐 보고 출마했을까요? 뭐 득표율, 차기의 가능성, 당선 가능성 하나도 없었죠. 오로지 당을 위해서. 예. 우리 당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진보당이 아직도 있나? 이 얘기예요. 그렇죠. 또는 내라는 모당. 그래서 우리가 내라는 모당이 맞다. 그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런 박신영 후보가 이제 처음에 출마 기자회견했는데 노동자가 살아요. 포항에서 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자들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내라는 모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말이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사 하나도 안 나와요. 주민들이 쭉 만나러 다니는데 전부 반응이 이거 이석기당 아니야? 누구 내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그게 이런 말이 꼬여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한 두 바퀴 돌고 가더니 여기 박신영이 입장이 바뀌었더라고. 이거 이석기당이지? 맞는데요? 근데 내란을 한 거 아니야? 내란을 했는데. 그랬더니 반응이 확 다르죠. 이놈 봐라? 이거 어떻게. 그래갖고, 근데 우리가 내란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 때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아니지.
그럼 가짜겠네요. 아, 듣고 보니까 가짜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 그게 말이죠. 저는 내라는 뭐 별 관계가 없고요. 저는 연루가 안 되는데. 이러는 순간, 말이 꼬여요. 이를테면,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아로와 아로 아닌 사람이 나뉘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저한테도 아주 신중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너도 뭐 아로 이런데 연루된 건 아니지? 그러면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딱 얘기하면 에이 설마 아니라니까? 딱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 안심이다. 두 번째 아 얘는 실세가 아니구만.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작년 연말에 학생이 선거를 했습니다. 모든 쟁점이 하나예요. 신부당 당원인가? 그와 연루된 자인가? 와 아닌 자로 딱 나뉘어요. 그런데 정아부경 후보는 통합진보당 당원이지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아 제가 말이죠. 친구가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지금 당비가 안 빠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비당권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대중이 하나도 못 알아보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권자 비당권자가 뭔지도 모르고 진성당원인지 모르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 찌질한 놈이구나. 왜? 학생을 대표하겠다는 놈이 친구 따라가더니 당비도 안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나가면 말이 꼬일 뿐만 아니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당원이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토론이 되지. 아 저 당원이 아니고요. 선거에 당원 있잖아요. 아 그럼 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조사하고 없애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떨어지죠. 왜? 수세에 말리잖아요 기세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젊은 놈이 진보당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들이대야 얘기가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술 마렸는데 머리 깎은 분이 너 아로냐? 아유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저는 아로는 아니고요. 그럼 아로는 있는 거지?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라는 뭐 조작을 어떻게 얘기해요? 저분이 아로면 나는 아로보다 더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선거전에 나서는데 우리의 자긍심과 자신감, 당당함이 실제로 이것은 외적 조건이잖아요. 이건 내적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커 보이면 선거 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기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패배감을 안고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출마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유권자가 동정하는 게 아니라 짜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야권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당이 제일 큰 변수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좀 세게 말하면 우리 당이 3당이 되냐 안철수 당이 3당이 되냐가 사실은 흥미로운 관심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런 과대망상이 어디 있냐. 왜? 이미 4등은 따놓은 거잖아요. 정당 기호는 죽었다 깨나도 3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당 기호에 걸맞게 당 지지율로 3등이 될까요? 왜? 4등까지 이미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 있어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 뭐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긍심 기초에서 이런 악조건을 뚫고 나가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대대적으로 우르르 나가겠구만. 그럼 이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 정책 영향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당선자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죠. 망해요. 선거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2008년도 선거 목표가 뭐였어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 높여서 비례만이 당선시켜야지. 만일 우리가 전략적으로만 몇 군데 해가지고 113명을 내지 말고 서울도 전략적인 데 집중하자 했더라면 그렇게 안 나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서울 그때 몇 명 나갔어요? 40명. 2008년도에? 예. 본인도 나갔죠? 네. 예, 나갔는데 아무 생각이 없죠. 왜냐? 그냥 나갔기 때문에. 뭐 내가 몇 표를 얻었는지, 당시 출마한 후보들은 2008년도에는 여론조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유력 후보도 아니고,
뭐 득표율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실제 이런 적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왜냐? 했으면 돈 낭비예요. 그건 당선권에 있을 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마 얻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 선당 후사였기 때문에. 당이 살았으니까 다행이다지 내가 얼마 얻었는가는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일 그걸 고려했다면 체면 차리고 득표율 따지고 내가 한때는 이랬었는데 라고 했다면 아무도 안 나갔죠. 그렇잖아요? 작년 노원선거도 마찬가지죠. 득표율 따지고 막 따졌더라면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나간 거예요? 우리 당은 죽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그냥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자꾸 나갔는데 왜 표가 이렇게 안 나왔지? 그게 뭘까요? 우리가 2010년에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2010년에. 전부 득표율이 막 연연해요. 10% 이상은 반을 돌려받고 10% 미만이 되면 어렵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2010년 이후에요. 2010년 전에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노원선거를 평가하는데도 전부 다 말을 안 꺼내려고 하는 이유가 득표율 따지니까 득표율을 보고 출마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서울시장도 다수 당선을 목표로 한다. 몇 명이 목표세요? 그러니 평가해보세요. 평가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표로 나와요. 왜? 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 영향이 뭘까요? 캐스팅 모드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나요? 아니 2008년 선거는 역사적 의미거든. 당을 사수했다. 두 번째가 우리 당의 위력을 보여줬다. 어떻게 해요? 민주당 11명을 고스란히 떨어뜨리죠. 딱 우리 표만큼.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요. 야권 연대는요. 2010년 이전에는 있어본 개념이 아니에요. 연대란 자기 힘이 있고 나서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은 연대가 목표가 아니에요. 연대하자기도 남들이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거 바보짓이죠. 2008년, 2009년 선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당의 위력이 나타나죠. 어떻게? 영향력으로 나타나요. 영향력이 선거는 득표력. 그 득표력이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죠. 당대당 차원의 야권연이 어렵겠지만 서울에 25개 구 중에 민주당 구청장이 몇 명이에요? 19명이죠? 그럼 그 19명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을까요? 첫째, 새누리당 상대편이 누가 나오냐? 두 번째는 뭘까요? 안철수 후보를 내려나? 세 번째는 진보당 후보를 내려나? 그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북구도 나가, 노원도 나가, 도봉도 나가, 다 나가. 금천도 나가, 관악도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과학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죽일까를 우리가 결정해야지. 젊은 저거 2010년 약속 하나도 안 지키더라. 그럼 뭐예요? 무조건 나가야 되죠. 그렇죠? 자는 진정성도 앞으로 잘해보겠다 그런다. 그럼 쟤는 좀 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각 후보다 지난 4년의 구정을 평가를 해봐야죠. 특히 우리와 관계에서 신의를 지켰는가. 그렇잖아요? 해서 필요하면 나가면 되죠? 나가면 당선은 안 돼도 뭘 할 수 있어요? 떨어뜨릴 수는 있죠. 그럼 안철수와 역할이 똑같네. 그렇잖아요. 안철수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안철수도 독자 세력으로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목표가 아니에요. 당선자가 아니에요. 당선을 목표로 당을 만들면 그 당은 망해요. 그렇겠죠. 우리도 이번 선거는 그래서 여기 있다. 이게 핵심적인 변수예요. 그렇겠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상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재보궐선거가 있고 2016년 총선 되면 올해 내년에 우리가 보란듯이 열심히 떨어뜨리면 2016년 되면 하자고 줄을 서게 돼 있죠. 그럼 정치공학으로 너무 자명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서울 경기 국회의원이 112명인데 서울 경기 인천에 그지? 우리랑 손 안 잡고 다 떨어질 거냐? 아니면 한 몇 개만 양보하고 다수를 이길까? 그런 고민은 상식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핵심. 첫째, 객관적 조건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주체적 조건은 간단치 않다. 문제는 이런 자부심, 자긍심, 당당함 이 힘을 어떻게 확산시키는가 하는 것이 우리 조건인데 외적 조건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주체적 관점.
우리 당은 절대 안 주고. 그러니까 구심이 될 거라고 봐요. 왜? 우리밖에 안 남을 거니까. 나머지는 뭐 온갖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선거 끝나면 다 없어요. 그 당의 건재는 뭐 이미 다 우리 당의 뭐 맷집과 내부성은 다 입증이 된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탄압하다 지쳐갖고 이제 매 때리다 지쳐갖고 지가 이제 링 내려와 보잖아요. 어떤 식이에요? 10월 30일 재보궐 선거하는데 TV 토론이 없잖아요. 왜요? 우리 후보가 나와보니까 토론을 안 해보잖아요. 포항도 화성도 토론을 안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저놈들은 무조건 나온다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들은 빚도 많다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그걸 저들은 공작금이라고 의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과제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이게 제가 글로는 안 썼는데요. 근데 지방선거는 그 당선자 숫자나 정당 지지율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의 정책 평가는 광역단체장이 어떻게 당선되는 거라 평가를 받는데요. 17개 광역단체장을 뽑는데 선거 그 예상이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한가? 17개 중에 세종시는 인구가 20만이라서 그냥 의미가 없어요. 제주도 50만이라서 별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두 군데 보면 15개 남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군데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꺼도 돼요. 그렇잖아요. 왜? 거기서 새누리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0이에요, 0. 그럼 10군데가 남네요. 광주, 전남, 전북도 뻔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안철수가 될 거라고요? 참, 그건 민심을 몰라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세 군데가 빠지면 몇 군데 남아요? 17곳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때는 7군데밖에 없어요. 거기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이에요. 여기 지금 광역단체장 분포를 봐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강원에 이 7군데 중에 현역 새누리당 단체장 2명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무려 5명이에요. 즉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사람 5명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선거하면 재밌겠죠?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높아. 근데 후보 경쟁력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손석희 얘기가 나왔었겠어요?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데 이러다가는 반기문 안 나오려는 몰라? 유엔 사무처장 임기도 아직 남았는데 얼마나 궁하면 그 얘기예요. 얼마나 궁하면. 인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문수 후보 제발 다시 나와달라고 난리잖아요. 왜? 어렵다죠. 그렇잖아요. 대전, 충남, 충북도 그렇죠. 강원도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왜 쟤들이 1월, 3월 달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가가 드러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구도로 쭉 경선을 가게 되면 승산이 낮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을 흔들어야 돼요. 뭘로 흔들까요? 획기적인 개혁을 해갖고 흔들어요? 없죠. 뭘까요? 안보 이슈로 덮자요. 안보로 덮자.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1월, 3월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진보운동, 우리 당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현실 관계에 꼭 우리가 잊지 말할 게 뭐냐면 뭐 노동자도 농민도 자영업도 청년 너무 힘든다예요. 그렇죠. 힘든데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장 큰 이제 사회적 화두라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는 개인의 의지나 인성이나 노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체제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 결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결과의 산물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의 산물이라는 아니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이미 입증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한미 FTA는 미국식으로 한국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IMF는 사실은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구조를 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죠? 그걸 한미 FTA 체제로 완결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미국식 신장을 도입한 건데
이 시스템이 끝났다더래요. 언제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요. 레이건 때부터 30년 동안 그 시스템을 썼더니 30년 가니까 99%는 안녕하지 못하더래요. 그랬죠? 그들은 어디를 가요? 월가를 점령하자고 쳐들어가요.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그로부터 2년 후인 2013년에 99%가 안녕하지 못하대요. 그들은 어디로 가요? 광화문으로 가죠. 뭘 외쳐요? 퇴진을 외치죠. 이해되세요? 이게 박근혜 개인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시스템은 틀렸다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럼 도대체 이 시스템이 아닌 대안이 뭐냐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뭐냐를 얘기해야 되겠죠. 왜? 이 시스템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면 대안이 뭐냐.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곧 진보의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어요. 저들은 이제 아예 파시즘으로 갔어요. 민주당은 신자유를 빼고 요새는 자유주의를 얘기하죠. 한때는 복지와 분배를 강조한 삼인주의가 대유행했어요. 요새 아예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아예 진보라는 명칭 자체도 다 떼버렸어요. 당명에 진보가 들어가 있는 당은 이 당밖에 없어요. 이게 한때는 대세고 유행했어요. 없죠. 그렇다고 뭐 사회주의 좌편향인가? 그럼 민주노총을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여기밖에 없어요. 선거를 하면 항상 전국회의 대 비전국회의. 어부지리로 비전국회의가 지금 반사익을 얻고 있죠. 전국 공무원들 선거가 벌어져요. 뻔해요. 전국회의 대 비전국회의. 왜? 후보를 낼 때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16, 27일 투표가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시대적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건 분명하죠. 이것도 고장을당 이미 드러났어요.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남는 것은, 아,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겠구나. 뭐겠나. 이거죠. 이게 좌표 관계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동안 진보를 숱하게 얘기하더니 다 어디 갔냐요? 다 어디 가고 세제안의 진보니, 헌법안의 진보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뭘까요? 첫째. 도대체 진보를 왜 하냐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새 유불리를 따질 것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새가 많은가 적은가 따지면 진보를 하면 안 되죠. 왜? 1등 정당 새누리당으로 가야지. 지지율 1%에서 3% 정당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르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발의가 됐다. 동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야지. 우리가 반대한다고 체포가 안 되겠냐? 이거는 완벽한 변절자들의 상황 논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반대해도 체포될 건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괜히 반대했다가 두들기 맞느니 결과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찬성해 주자. 말이 돼요? 그럼 진보가 아니죠. 그게 결국 투쟁이냐 투항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주체적 관점이라는 건 뭔가? 작년에 정당해상 가처분 투쟁 승리의 교훈이 뭐예요? 자, 봅시다. 새누리당이 무지막지한 폭거를 자행해 국회를 아예 무력화하려고 127명의 민주당 의원도 꼼짝 못해요. 우리 당은 6명인데 1명 구속되고 5명 남았어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이순신을 가두고 나니까 재해권이 전부 일본에 넘어갔어요. 이순신을 풀어주죠. 야, 네가 가서 막아봐라. 감옥에서 나왔어. 야, 배 몇 척이냐? 부서진 것까지 다 합쳐갖고 13척 있는데 일본 배가 몇 척이냐? 군함 포함해서 저것이 요새로 치면 300척인데 그러면 만일 그때 병사들이 뭘 쳐다볼까요? 이순신이 뭔 얘기 하나 쳐다봐요. 그죠? 이순신이 300척인데 우리는 13척밖에 안 된다고? 그럼 뭐 선조 이 새끼 나쁜 놈이네. 나보고 가서 죽으란 얘기구만. 이게 이기는 싸움이냐. 아이 씨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대충 싸우는 척하고 그냥 얼른 돌아보겠다. 라고 하면 병사들이 다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숫자가 안 되잖아요. 13대 300인데 싸움이 돼요? 민주당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결연하게 생즉사 사즉생이다. 살라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기로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내가 맨 앞장에 선다. 그럼 병사들 어떻게 생각해요? 와, 진짜네. 그리고 저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작년 정당적인 교육이에요. 5명 남았어요. 바로 삭발하고 단식을 들어가요. 포물이에요, 진짜예요. 진짜로의 포물이에요. 이 당을 해산시키려면 나를 죽여야 될 거다. 가만 안 있는다. 그거잖아요. 쌍용 탄압받고 4년 만에 24명 죽었다. 이 당의 목숨을 걸고 있는 한둘이 아니다. 이 당은 내 운명이다. 영혼이다.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다. 근데 이 당을 해산시킨다고? 나부터도 가만 안 있는다.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렇죠? 그냥 신용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쟤들이 가점을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5일날 재소를 하고 우리가 서울시청 갔죠? 저녁에 갔더니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쟤들이 치게요, 못 치게요? 사거리 가져가죠. 경찰이 그래요. 청와대 하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당원들이 집회를 가요, 안 가요? 안 가. 300명이 비닐 깔고 자. 아침까지 되도록 인원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1시간 다니는 정보과 형사가 보고를 해요. 야, 갔냐? 안 갔는데요. 그 뒷날 또 했어요. 천막 없죠? 집에 가요, 안 가요? 또 안 가. 인원이 더 불었는데요. 그럼 3일째 되는 뭐라 그래요? 야, 그냥 천막 치라 그래라. 왜? 아, 천막 없어도 집으로 안 간다는데 괜히 그럴 거 있냐? 그래서 3일째 천막을 친 거잖아요. 우리가 치니까 모른 체 한 거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선수들은 다 알아요. 저게 진짜 싸우는 건지. 그게 뭐예요? 핵심이고요. 쪽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힘을 믿고 당원을 믿고 이길 수 있다고 보냐. 이게 핵심이죠. 선거전 어렵습니다. 탄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원을 믿고 우리 당을 믿으면 쪽수가 문제예요? 할 수 있죠. 5명이 했어요. 5명 뭐 같지 않습니까? 어리버리한 127명보다 5명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5명이, 그렇죠. 새누리당 155명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정체성 얘기를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장한다고 알아는 주겠냐? 지금은 간의 기별도 안 가고 우리 주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엇과 관계되냐? 좌표가 관계되어 있어요. 좌표가 뭐예요? 2013년 투쟁에서 2013년 진보운동의 투쟁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 있어요. 철도투쟁인데요. 철도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다음번 구체적인 의미를 들어요. 철도투쟁은 한미 FTA가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왜요? 철도가 버릇 넘게 파업을 하니까 대통령도 아니라고 그러고 장관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괴담을 퍼뜨리냐. 유언비어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만일 진심이라면 법을 만들자. 왜? 지분을 안 팔겠다는 입법을 하자 그래요. FTA 주무장관인 김종훈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한미 FTA 위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동자들을 고통과 불행으로 내몰고 있는 배후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FTA죠. 그런데 철도투쟁은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죠. 왜요?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노동자들이 싸우긴 하는데 어디까지 안 간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보세요. 한미 FTA 체결될 당시 우리나라 입법주권, 사법주권, 행정권력 다 제약한다. 헌법이 헌법이다. 라고 항의를 하고 김선정 의원이 최루탄까지 터뜨렸어요. 1심 1위를 받고 1월 27일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놓고 정작 그게 그 폐해가 드러났는데 투쟁은 여기서 딱 끝나요. 입법까지 하자고 해놓고 결말이 뭐예요? 국회 소위 구성인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FTA 문제는 뭘? FTA 폐지해야 되겠다. 로 나아가는 것이 법칙이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안 돼 있대요. 이게 진보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어디 있느냐? 아, 여기구나. 공공의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장본인이 어디냐? 배우가 여기가 있구나. 태어난 거죠. 이게 운동사적으로는 2013년 투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 그런 점에서 사실 농민운동이 큰 시사점을 전달합니다. 농민운동은 2011년도에 자기 노선을 정해요. 뭘로요? 주권얘기래요. 그래서 기초농산물의 정부 수변제를 안 하면 농민들은 살 길이 없대요. 물론 이걸 입법하면 FTA 위반이에요. 농민들은 이 얘기 꺼내가지고 FTA 위반이라면 바로 FTA 폐지를 하자고 하고 있죠. 왜? 준비를 해놨으니까. 철도가 한참 투쟁될 때 전농 회원들이 국회를 쳐들어가서 쌀 목표 가격 23만 원 투쟁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물론 의지화는 안 됐습니다. 왜? 철도 투쟁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런데 이 투쟁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의의, 우리 진보운동사의 의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대안이 무엇이냐? 반대를 넘어서서 패러다임을 바꿔요. 이거는 한국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요. 놀랍죠? 숫자는 아직 작지만 실제로 이게 자기 좌표를, 진로를 다 정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거죠. FT를 왜 반대했나? 반대할 때는 죽으라고 해놓고 정작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입을 봉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반대했나가 되죠. 피해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이 폐해가 드디어 대중적으로 폭로가 된 거잖아요. 5월 5일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1주년이 돼요. 다가오는 5월 5일이. 이걸 핵심적인 의제로 쟁점화를 해야 되겠죠. 누가요? 우리가요. 맞습니까? 왜? 그래야 노동운동이 살 길이 열리니까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마쳤는데 이거예요. 작년 투쟁의 교훈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투쟁의 정답은 다 알아요. 그렇죠? 정세가 요구한 투쟁을 다 알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박근혜 나쁘다. 투쟁해야 된다. 투쟁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응원한다요. 그렇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철도 투쟁의 훌륭한 점 어디 있어요? 노조 지도부가 구속을 가고 있다요. 현장 간부들이 해고를 가고 있다요. 현재도 해고자가 100여 명이 있습니다. 봅시다. 누구나 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투쟁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겨울에 우리는 뭘 겨뤄야 될까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절로 살리죠. 이거 투쟁이니까요. 우리한테 지금, 자, 싸워야 된다. 다 좋은 얘기 다 했어. 자, 그럼 싸우러 나가자 그러는데, 손을 안 잡으면. 그럼 다 빈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철도 투쟁이 작년 6월부터 불씨를 살려가지고, 12월 달에 10만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합의를 딱 해보니까, 약간 멍하죠. 아, 계속 싸워줬어야 된다. 근데,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왜? 저 정도 싸워준 거면 어디냐. 안도현의 시 연탄불이 생각나죠. 너는 저 정도나 싸워봤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성취해야 될 지점. 우리 당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해졌죠. 자, 좌표도 분명해졌다. 원칙도 분명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뭘까요? 올해가 가보 농민전쟁 두갑자입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올해 박근혜를 끝내야 돼요. 끝내자죠. 자, 어디까지 끝낼 것인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보자요. 그런데 싸워야 돼. 타협과 대화 방식으로 안 돼. 싸워야 돼. 그렇죠? 그 투쟁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렇죠?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말로 될 것 같으면 끝장 토론을 하죠. 토론을 안 하잖아요. 말로 안 되잖아요. 방법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싸우면 대중은 폭발적으로 지지하더라고요. 민심은 부국을 끓고 있어요. 분화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화구를 뚫는 발파공을 피해를 각오해야 되나요? 희생이
불가피하다요.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다죠. 철도는 작년에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새 시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진보당을 그래 진보운동의 부심을 우뚝 세우자. 이거는 훌륭한 구호입니다. 이것은 투쟁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 뭐가 필요한? 희생을 필요해요. 그렇죠? 또 두 개 가지고 그래 진보당을 사수해서 진보운동의 구심을 세우자.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12월 31일 날 광주의 한 시민이 분신했습니다. 뭘 말해요? 박근혜 정권이 계속되면 이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불길한 예고입니다. 민중이 피 흘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각자라면, 우리가 진보라면 이 고통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되죠. 무엇인가라도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120년 전 동학군은 우궁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넘어야 되겠죠? 이제 넘어야 되겠죠. 그 앞장에 누가 서겠는가? 이것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겨울 우리가 서울시당에 여기 모였습니다. 서울시당뿐만 아니고 모든 이제 시도당이 다 새해 결의를 다지게 될 건데요. 그 다짐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돌아보면 지난 한 해 그 악정 고투 속에서 당을 지켜낸 자부와 긍지. 그런데 탄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정세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희망의 새봄은 다르게 말하면 투쟁의 봄입니다. 이 투쟁의 봄을 준비하자. 그 투쟁은 희생을 요구할 거다. 누구부터 할 것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